이선자 회장은 강남 일대 수십 개의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도착할 때마다 비서부터 경비원까지 모두가 고개 숙여 인사했죠. 사람들은 그녀에게 지나치게 정중했고 그럴수록 이선자의 마음속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도 아들 정우의 부재가 큰 구멍처럼 마음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죠. 이선자는 10년 전 실종된 아들이 아직 살아있으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는 25살이었고 대형 건설 현장 사고로 한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경찰과 구조대가 수색을 멈추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 그를 잊어갔죠. 그러나 이선자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들이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고 실종 신고 이후에도 방 한 칸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 방에 들어갈 때면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은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던 정우의 목소리가 이선자의 꿈속에 자주 나타났거든요. 꿈에서 깨어난 뒤 텅 빈 침대 옆자리를 보면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녀는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찾지 못한 채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매일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회장으로서의 업무는 그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었고 투자든 계약이든 큰 성과가 나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계산하거나 세금을 정리하는 서류를 볼 때면 그녀는 문득문득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내놓을 테니 정만 돌아오면 좋겠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어떻게 찾을지도 모르는 막막함 때문에 점점 지쳐갔어요. 이선자는 몇 달 전부터 허리 통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온갖 유명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늘 사업상의 긴급건이 터지고 미팅 일정이 빽빽해서 제대로 된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아들만 돌아온다면 나머지는 다 참을 수 있어. 그녀는 약으로 통증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차에서 내리려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어요. 숨조차 쉬기 어려워진 이선자는 비서의 부축을 받아 인근 재활병원으로 급히 이동했죠.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던 중 그녀는 문득 복도를 지나가는 젊은 물리치료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병원 로고가 새겨진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환자 명단이 적힌 파일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선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지만 무심코 그의 손목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손목에 찍힌 나비 모양의 독특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선자의 머릿속에는 어린 정우의 손목에 있던 상처가 떠올랐어요. 정우가 5살이었을 때 뜨거운 프라이팬에 손목을 살짝 대어 화상 흉터가 남았거든요. 당시 담당 의사는 그 모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치 나비가 살포시 앉아 있는 것 같군요.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되살아나자 이선자의 가슴은 텅 빈 채 빠르게 뛰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선자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러나 심한 통증 때문에 다시 휠체어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의료진이 놀라 달려왔고 비서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저 사람 손목에 그 흉터가. 이선자는 숨차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은 이미 복도 저 끝을 향하고 있었고 머릿속은 흉터를 본 충격과 10년간의 기다림이 얽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거짓 희망에 속고 실망했던 지난날의 경험 때문에 확신하기에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어요. 또 내가 착각하는 걸지도 몰라요. 이선자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비서는 그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고, 의료진은 일단 급한 대로 허리 검사를 진행하자고 권했습니다. 결국 이선자는 진료실로 들어갔고, 담당 의사는 그녀에게 당장 주사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멍했어요. 오직 나비 모양 화상 흉터만이 머릿속에 아른거렸고, 그렇게 첫날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강대교에서는 10년 전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어요. 장마와 태풍을 대비해 철근을 보강하고 도로 표면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죠. 신입사원 정우는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현장 안전관리팀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작업자들의 안전 상태를 주시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공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루라도 더 작업해야 해. 관리소장은 지시를 내렸고 작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빗속에서 일하고 있었죠. 정우는 우비를 입고 빗물에 젖은 안전모를 꽉 눌러 쓴 채 다리 곳곳을 오가며 위험 요소를 점검했습니다. 적어도 모든 작업자가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애썼지만 거센 빗줄기와 바람 때문에 시야가 흐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무렵 빗줄기가 잠시 잦아드는가 싶더니 다시 거세졌고 그때쯤 다리 상부 비계 일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계 아래에는 3명의 작업자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비바람에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정우는 관리소장에게 연락하려고 무전을 시도했지만 잡음이 심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휴대전화도 폭우 탓에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연결이 끊기고 말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비계가 심각하게 뒤틀리며 크레인과 연결된 부분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위험해요. 빨리 나오세요. 정우는 소리치며 전력을 다해 달려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작업자는 정우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간신히 비계를 빠져나왔죠. 하지만 마지막 작업자는 불꽃이 번지는 용접기를 다루다 보니 상황 파악이 늦었습니다. 정우는 비계가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예감에 직접 비계 쪽으로 몸을 던지듯 뛰어갔어요. 마지막 작업자를 붙잡아 무사히 밀어내는 순간 요란한 소리와 함께 비계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정우의 몸이 그대로 교각 밖으로 휩쓸렸고 지켜보던 동료들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센 빗물로 수위가 높아진 한강은 미친 듯한 흐름으로 정우를 집어삼켰습니다. 한순간 차가운 물속에 빨려 들어간 정우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물살이 얼마나 강한지 숨을 쉴 틈도 없었고 빗방울이 물 위로 떨어질 때마다 수면이 요동쳤습니다. 정우는 마치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기분이 들었고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정신을 완전히 잃기 전 헬멧 안쪽에 넣어둔 작은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가 번쩍 지나갔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물이 탁해 수중 수색이 어려웠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정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그가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하고 떠나버렸다며 허망해했고 가족들에게도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선자는 아들이 살아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도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터져나오는 울음으로 하루하루를 지새웠습니다. 여느 실종 사건처럼 그대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온갖 추측과 소문만 남긴 채 정우는 세상의 관심에서 점차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이선자에게 그날의 비극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이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을 쥐어뜯었어요. 과거 정우가 어렸을 때 뜨거운 프라이팬에 손목을 대어 생긴 화상 흉터처럼 이선자의 가슴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죠.
그 상처는 매일 밤 아들의 사진 앞에서 흐느끼게 만들었고, 아침이면 간신히 이를 악물고 바쁜 회장 직무에 매달리게 했어요. 인천 영종도의 한적한 바닷가는 새벽이면 조개를 캐러 나오는 주민들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10년 전 어느 날 바닷가를 따라 걷던 한 주민은 모래사장 가까이에서 의식이 없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머리에 피가 흐른 흔적이 있었고 옷은 바닷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미 숨이 멎은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미약 하나마 호흡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은 바로 119에 신고했고 남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 손상을 입어 상태가 위중했으나 응급수술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이름이며 과거며 어떤 것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지문 조회와 신원 조회가 진행되었지만 어디에도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어요. 그는 마치 이 세상에 갑자기 떨어진 사람처럼 존재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었죠. 결국 지역 주민들이 그를 돌보기로 했고 새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닷가에서 발견된 사람이니까 강이라는 글자를 넣자는 의견이 있었고 민석이라는 이름이 더해져 강민석이 되었죠. 그 이름으로 불린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서서히 말도 하고 간단한 몸 동작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깊숙한 곳에는 어둠의 벽이 두꺼운 장막처럼 쳐져 있었어요. 영종도 주민들은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이름도 다시 지었으니 그만하면 복 받은 거예요. 라고 말하며 민석을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그들의 응원 속에서 민석은 재활치료를 받았고 조금씩 거동을 회복해 나갔어요.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들,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의 정성 어린 도움에 민석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도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고마움도 가득했어요. 어느 날 민석은 자신의 손목에 나비 모양 흉터가 있다는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보고 넘어갔으나 점차 그 모양이 마음속에 이상한 따뜻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이 흉터가 과거의 자신을 알려줄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 떠오르는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정체 모를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누군가 아주 다정하게 자신을 불러주던 장면이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민석은 재활을 어느 정도 마친 뒤 지역 도서관에서 의학 관련 서적과 물리치료 교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도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그는 받은 도움을 누군가에게 되갚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고된 치료와 공부가 동시에 진행되어 지칠 때도 많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열정을 보고 각자 작은 도움을 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어르신이 직접 담근 장아찌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민석 씨는 꼭 성공할 거예요. 잘 버텼잖아요. 라는 말이 오갈 때마다 민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격려가 모여 민석은 물리치료사 국가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험날 아침 영종도의 파도 소리는 유난히 힘차게 들렸어요. 민석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참으며 시험장으로 향했고 문제지를 펼치자마자 그동안의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비록 많은 걸 잃었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회관에 모여 축하 노래를 틀고 민석이 가장 좋아하는 바지락, 칼국수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 분위기에서 민석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받은 따뜻함을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웃었고 그 순간 민석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어렸습니다. 민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의 한 재활병원에 취직하게 되었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어요. 주민들은 그가 떠나는 날 마을 입구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어요. 민석 씨, 꼭 성공해서 돌아와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파도 소리를 등지고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으로 흔들렸지만 마음 한켠에는 더 큰 결심이 자리 잡았죠. 나비 모양 흉터는 그 결심을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아릿하게 빛났습니다. 민석은 평소처럼 재활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어느 환자분이 이상하리만치 민석의 손목을 빤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 환자는 바로 이선자 회장이었고 그녀는 심하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잠깐 시선을 마주친 뒤 아무 일 아닌 듯 다시 다른 치료실로 향했어요. 자신이 담당한 환자들의 스케줄이 촘촘했기 때문에 이선자를 직접 케어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정신없이 지나치려던 순간 귀가 번뜩 뜨일 정도로 환자 쪽에서 작은 비명이 들렸어요. 이선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듯 휘청거리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의료진과 보호자들이 급히 달려가 이선자를 진정시키는 와중에도 그녀의 시선은 민석의 손목에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절실히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이선자는 계속 민석의 손목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곁에 있던 비서가 이선자를 부축하며 재촉했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잠깐만 그 손목.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석 역시 당황스러워서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환자분을 봐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민석은 이선자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담아 짧게 목례만 하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얼마 뒤 민석은 치료실에서 환자들의 재활 운동을 돕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어르신께 스트레칭 방법을 안내하고 허리 근력 강화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기구를 추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시감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목을 꼭 붙들고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꿈속처럼 어렴풋이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일을 멈추고 손목을 내려다보았어요. 나비 모양으로 흉하게 번진 이 흉터는 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번에는 왠지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 과거가 안개처럼 머릿속에 깔려 있었고 그 안개 사이로 누군가 애달픈 목소리로 정우야라고 부르는 듯한 환영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은 스스로 정우라는 이름을 중얼거리다 곧 그 말을 입 밖에 낸 사실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유난히 깊은 악몽에 시달렸어요. 뜨거운 프라이팬에 손목을 대어 울부짖고 있는 어른아이 같은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고 누군가 따뜻한 손길로 자신을 감싸주는 장면이 번갈아가며 이어졌습니다. 그 손길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민석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이 뛰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대체 무슨 꿈을 꾼 걸까? 민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아파트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삭막한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불빛이 점점 사그라드는 새벽이었고 까만 하늘에 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그는 점점 복잡해지는 생각에 잠겨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민석은 우산을 들고 재활병원 쪽으로 걷다가 길가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유독 한강대교 방향으로 시선이 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주 지나는 길이었지만 갑자기 저곳을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다는 기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 번쩍하는 두통이 민석의 머릿속을 때렸고 비오는 풍경 속에서 낯선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 소리치며 뛰어가는 자신의 모습. 무너져 내리는 무언가에 깔릴 듯 아득해지는 시야. 그리고 차가운 물에 잠기는 공포감. 민석은 순간적으로 호흡이 가빠져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들은 찰나의 섬광처럼 사라지고 다시 눈앞에는 평범한 아침 출근길 풍경만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전했습니다. 오늘 다시 오신 환자분 중에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민석은 별다른 생각 없이 진료 기록지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찾아뵙죠. 그런데 그 환자가 바로 이선자 회장이라는 말을 듣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선자는 오늘이라도 다시 그 물리치료사를 만나야겠다고 의료진에게 계속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이선자가 기다리는 치료실로 들어섰습니다. 이선자는 누운 자세에서 허리에 물리치료 기기를 대고 있었고 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들어오자마자 손을 살짝 들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물리치료사님. 안녕하십니까?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민석의 손목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저 흉터 어쩌다 생긴 건지 아시나요? 이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살짝 당황해서 손목을 감싸며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은 뒤로 생긴 흉터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 순간 이선자의 눈가가 금세 촉촉해졌습니다. 혹시 예전에 어린 시절에 화상을 입은 기억이 전혀 없으세요? 이선자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듯 아슬아슬했어요. 민석은 머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전 제 과거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선자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어딘가 모를 허탈함이 깃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선자 회장은 자기에게서 어떤 소중한 기억을 찾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기억을 잃었기에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에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이선자는 작게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이름이 강민석 씨라고 했죠. 혹시 10년 전의 기억은 정말 없으신 건가요?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10년 전쯤 인천 영종도 해변에서 발견되기 전에 기억이 없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요. 그 말에 이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끝으로 눈가를 가볍게 훔쳤습니다. 그녀는 차마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물리치료사의 안내에 따라 다시 허리 치료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민석은 치료 세팅을 마친 뒤 그녀의 옆에서 기기가 작동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에 이선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복잡해진 민석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앙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냥 괜찮으십니까? 라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차마 내뱉지 못했어요. 한참 뒤 치료가 끝나자 이선자는 고맙다며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갔어요. 민석은 그녀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서는 여전히 나비 흉터가 희미하게 빛나는 듯 보였고 머릿속에서는 정우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선자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고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검사 결과는 어떠셨나요? 비서가 물었지만 이선자는 대답 대신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짜리 정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오른손 손목에는 똑같은 나비 모양 화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선자는 사진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우야, 정말 너가 맞니? 비서는 그 말을 듣고 설마 회장님이 또 헛된 희망을 가지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선자는 아들을 닮은 사람만 보면 혹시나 정우가 아닐까 하며 찾아다녔거든요. 하지만 결국 매번 실망만 안고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녀는 이번에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흉터 모양과 위치가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지만 그 젊은 물리치료사의 말투나 표정, 자세는 정우와는 다른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석은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했으니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겠다고 생각했죠. 이선자는 허리 통증보다 더 큰 가슴 속 통증을 느끼며 손을 떨었습니다. 조사해 봅시다. 혹시 진짜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이선자는 결심한 듯 비서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서는 이미 이 말이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바로 사립탐정에게 연락을 취했고 민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탐정은 인천 영종도에서 민석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을 찾았다고 보고했어요. 당시 주민들이 이름이 없어서 강민석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다는 사실, 병원에서 뇌손상 판정을 받고 장기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선자는 영종도 쪽의 병원 기록과 지역 주민의 증언을 조금씩 모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어쩌면 정말 10년 전 그날 정우가 한강에서 실종된 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또 잘못된 희망을 품다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녀는 이중적인 감정 속에서 잠을 설치며 지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날이 돌아오자 다시 민석을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상태가 조금 괜찮으시면 병원에 좀 늦게 가셔도 되잖아요. 비서가 말렸지만 이선자는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분주히 서둘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창문으로 스치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우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아니면 혹시 내가 또 혼자 착각하는 걸까?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가정이 교차했지만 그녀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진료 시간이 시작하기 전 비서의 도움으로 민석을 따로 불렀어요. 이선자는 작게 입술을 깨물고 손에 꼭 쥔 사진을 꺼내며 민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 손목을 보세요. 혹시 이 모양이 강민석 씨 흉터와 똑같지 않나요? 민석은 사진을 확인하고 흉터 모양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에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제 흉터와 비슷하네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제 과거가 전혀 기억나지 않거든요. 이선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흐느끼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10년 전 한강에서 실종된 아이죠. 민석은 심장 한편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선자는 더운 눈물을 훔치며 민석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니까. 민석 씨를 힘들게 하고 싶은 의도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검사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석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이선자의 간절한 표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잃어버린 과거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에 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이선자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병원이라는 점을 의식해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환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민석은 말했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 계시면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천천히 휠체어를 밀고 나갔어요. 민석은 큰 혼란 속에서 남은 환자들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정말 내가 그 아들이라면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상황이 자신의 과거를 찾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선자는 개인 탐정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DNA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의학연구소에 연락해 민석과 자신의 DNA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 문의했죠. 연구소 측에서는 정식으로 시료만 제공하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이선자와 민석은 따로 시간을 내어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연구소에서 혈액과 타액 검체를 채취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주 정도 걸립니다. 라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이선자는 그 2주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내일 결과를 받아보고 싶었지만 과학적 절차를 무시할 순 없었죠. 민석 역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진짜로 이선자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이선자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내 예상과 다르다면 또다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민석은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내가 나인 것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조심스러운 침묵을 지켜가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한편 이선자는 탐정을 통해 한강대교 공사 당시 정우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이미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사고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는 작업자들이 아직 근교에 살고 있었죠. 그들은 정우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신입사원이었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젊은이였어요. 그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었어요. 아직도 정우가 숨져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 만약 살아있었다면 벌써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선자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소한 단서라도 있나 집중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와 바람 때문에 현장이 혼란스러웠다는 진술 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뜻밖의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사고 당시 정우가 몸을 날려 구해준 작업자 중 한 명, 즉 마지막에 밀어내졌던 그 당사자였습니다. 그는 이선자에게 직접 고개를 숙이며 그때 정우라는 분께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를 밀어내고 다리 밖으로 떨어지셨죠. 그리고 저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정우님은 라면서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선자는 그를 보자마자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작업자는 이선자에게 작은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고 전날 작업자들이 장난삼아 찍은 동영상을 모아둔 것입니다. 보안 규정상 공식적으로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다들 젊었고 추억 삼아 영상을 찍었습니다. 혹시 그 안에 정우님이 함께 찍힌 장면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선자는 손을 떨며 그 USB를 받아주었어요. 그날 밤 이선자는 회사 사무실에 개인 컴퓨터를 켜고 USB를 연결했어요. 폴더 안에는 짧은 동영상 여러 개가 있었고 그중 몇 개에는 정우로 보이는 청년이 활짝 웃으며 동료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선자는 마치 현장에 함께 있는 듯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상 속 정우는 안전모를 살짝 벗어 흔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내일도 안전하게 작업합시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생기 넘쳤고
이선자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 속을 손끝으로 가만히 만졌습니다. 동영상을 다 본 뒤 이선자는 다시금 확신했어요. 내 아들은 이렇게 분명히 생존력이 강했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언젠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며 마음먹었습니다. 민석 씨가 정말 정우일 가능성이 있다면 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한편 민석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나비 흉터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강물과 폭우가 뒤섞인 장면들이 떠올랐고 누군가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하지만 정확한 얼굴도 이름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동시에 아주 희미한 따뜻함이 존재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다시 만난 이선자는 민석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과거 공사 현장의 동료들도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분들이라면 혹시 민석 씨가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민석은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혹시 제 과거가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선자는 곧바로 연락을 돌려 사고 당시 정우를 기억하는 동료 두세 명을 불렀어요. 그들은 일정이 되는 대로 병원 근처 카페에 모여 민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동료들은 민석의 얼굴을 유심히 보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인상이 꽤나 비슷하긴 한데 뭐랄까 조금 다르기도 하네. 다른 사람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표정이나 눈빛이 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우는 말투가 좀 더 활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나 한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어요. 혹시 손목 좀 보여주실래요? 민석이 손목을 살짝 걷어 보이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아, 이거 어린 시절에 되었던 흉터 아닌가요? 정우님이 자기 어머니가 해주신 파스 붙이고 울었다고 농담하던 게 기억납니다. 주위 동료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그런 얘기 했었지. 옛날에 뜨거운 프라이팬에 손목을 데웠다고 자주 말했잖아. 이 정도면 거의 정우가 확실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단정은 내릴 수 없었고 민석 역시 당황스러워서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카페 모임이 끝난 뒤 민석은 또다시 심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어쩐지 기억 속에서 잠긴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지만 그 문 너머로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강물에 잠기는 느낌, 비계가 부서지는 장면, 이름 모를 사람들의 절규 소리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듯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정우야, 괜찮니라고 묻는 듯 했어요.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재활병원 맞은편에는 바쁘게 오가는 차량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 아련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곧 다짐하듯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두렵지만 그래도 직면해야겠지.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진실이니까. 그렇게 2주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선자와 민석은 각자의 불안과 희망을 가슴속에 품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서로가 빈번히 마주치진 않았지만 짧은 눈인사 정도는 나누면서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어요. 한편으론 혹여나 결과가 기대와 다를까봐 두 사람 모두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선자의 눈빛에는 어렴풋이 살아나는 희망이 번졌고 민석 역시 묘한 기다림이 싹 트는 걸 느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선자는 불안과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그녀에게 묘한 활력을 주었죠. 한편 민석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만약 자신이 정말 정우라면 잃어버린 지난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밤 민석은 퇴근 후 집에서 여느 때처럼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책을 펼쳐도 머릿속에 글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선은 자꾸 손목의 나비 흉터를 향했고 문득 이 흉터가 생긴 순간이 꿈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프라이팬에서 퍼지던 뜨거운 열기, 비명 섞인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달려와 어떻게? 우리 정우. 라고 외치던 장면이 마치 현실처럼 스쳐갔습니다. 민석은 그 장면에 놀라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보았지만 그 기억의 파편은 이미 강렬한 인상을 남긴 뒤였어요. 그날 밤 민석은 또다시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강이 보였고 구름 낀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강대교 교각 위에서 누군가를 구하려 달려가던 자신의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위험해요. 빨리 뛰어내리세요. 라는 외침도 선명했어요. 비계가 무너지는 굉음, 몸이 허공으로 던져지면서 시야가 뒤집히던 어지러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속을 파고들던 차가운 강물의 맛까지도 꿈에선 생생했습니다. 민석은 그 충격에 놀라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었지만 동시에 혼돈 가득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사람이라면 이젠 부정할 수 없겠구나. 그는 가쁜 숨을 고르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밤중의 서울은 여전히 조용했고 빌딩들의 불빛만이 어둠을 서서히 밝히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민석은 병원에 도착해 곧장 이선자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오전 치료를 막 마치고 휴게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석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가 작게 목례를 하고 곁에 앉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선자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날의 사고, 그리고 정우라는 분에 대해 저도 요즘 많은 걸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선자는 차를 마시다 말고 긴장한 얼굴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이선자는 숨죽여 물었습니다. 민석은 시선을 살짝 내리며 꿈에 본 광경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비 내리는 한강대교, 허공으로 떨어지던 순간, 그리고 그 절박한 외침까지. 말을 이어가는 내내 민석은 다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선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그녀는 깊게 호흡을 하며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비계가 무너진 날, 제 아들은 3명의 작업자를 구하고 홀로 한강에 떨어졌어요. 지금 민석 씨가 말한 장면과 너무나 똑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묘한 침묵 속에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민석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어지러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선자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만약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기억을 되찾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자는 그의 말에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근처에 있던 비서를 불러 오후에 있을 DNA 검사 결과 통보 일정을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정확히 2주째 되는 날이었죠. 정오가 조금 지나자 의학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내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선자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전화를 붙잡고 답했어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손이 떨려서 비서가 부축해야 할 정도였죠. 민석 역시 동행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비서의 차를 타고 연구소로 향했어요. 짧은 이동 시간이었지만 차 안은 묵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로 가슴속에서 폭풍 같은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지만 차마 그걸 다 꺼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그는 서류를 펼쳐놓고 비교 분석된 DNA 수치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두 분의 유전자상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순간 이선자는 숨이 멎을 듯 가슴이 꽉 막혀왔어요. 이선자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부터 터져나왔습니다. 민석은 충격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잠시 숨을 못 쉴 정도로 굳어 있었어요. 의사는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을 덧붙였고 비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선자는 곧바로 민석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정말 너가 맞구나. 너가 살아있었구나. 민석은 눈물이 맺힌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편으론 과연 정우라는 이름을 이제부터 완전히 받아들여야 하는지, 10년간 민석으로 살아온 삶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복잡한 생각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선자의 울음과 감격이 온전히 전해지자 민석도 결국 그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차갑게만 느껴지던 공기가 따뜻하게 변해가는 듯했죠. 그들이 연구소를 나설 때 하늘은 잔잔한 햇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햇살 속에서 이선자는 참을 수 없는 기쁨에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지만 어쩌면 그게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민석의 집과 영종도 주민들, 그리고 이선자의 저택과 사업체들. 그 둘 사이에는 정우가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선자는 말했어요. 늦게라도 돌아와줘서 얼마나 고맙니? 정우를 찾은 걸로 모든 걸 보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 역시 혼란스러우면서도 새로운 이름 정우를 다시금 자신 속에 되찾아가는 과정을 차분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선자는 정우의 손을 잡은 채 병원 로비를 걸어나갔어요. 비서는 바로 옆에서 휠체어를 밀었고 민석은 그 곁에서 조심스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따스한 기운이 맴돌았고 주변 환자들과 간호사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어느 정도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정우가 DNA 검사를 통해 가족임이 확인된 이후 병원 안팎으로 여러 소문이 퍼졌어요. 이선자 회장의 실종된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는 빠르게 번져나갔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선자는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재회했는데 마치 사업적인 이벤트처럼 다뤄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정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회사 일은 천천히 알아가면 돼. 넌 이미 훌륭한 물리치료사로 성장했으니 그 길에서 더 많은 걸 이루길 바란다. 정우는 이 말에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우라는 이름보다는 민석이라는 이름에 익숙했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조금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한편 이선자는 병원 측에 정우가 일하는 물리치료실을 확장 개조해 최신식 장비를 들여놓았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넓은 공간과 첨단 설비를 마련해주는 것이죠. 특히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된 재활기구들이 새롭게 배치되어 환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었어요. 복도 한편에는 정우 님 덕분에 새로워진 재활치료센터. 이곳에서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저마다 작은 탄성을 내질렀고 환자들도 새 단장을 한 물리치료실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비록 이선자가 정우가 내 아들이라고 공표한 적은 없지만 그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모습에서 모두가 어느 정도 사연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별다른 변화 없이 예전처럼 아침에 출근해 환자들을 맞이했어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선자가 지원해준 예산으로 저소득층 무료 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정우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던 계획이기도 했어요. 영종도 시절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데 도움이 필요했음에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이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때 정우는 언젠가 내가 누군가의 재활에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대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문적이고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기 쉽지 않았고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거나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진료실을 찾는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우가 직접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도 큰 사고를 당해 한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적절한 도움과 꾸준한 노력 끝에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지셔도 함께 해보면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정우의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한강에서 실종될 정도의 큰 부상을 입고도 살아남아 영종도 주민들의 지지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게 된 현실 그 자체였으니까요. 정우가 환자들을 대할 때면 몸 상태뿐 아니라 마음속 두려움도 보듬어주려 애썼습니다. 환자들은 그 따뜻한 태도에 큰 힘을 얻었고 하나둘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재활치료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무료 프로그램을 홍보하지 않아도 정우 물리치료사의 진료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병원 내 다른 물리치료사들도 야근을 자처할 만큼 바빴지만 누구도 힘들다는 내색보다는 보람을 먼저 느꼈습니다. 특히 정우와 함께 호흡하던 치료사들은 환자분들이 웃는 모습 볼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는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정우는 종종 이선자가 조용히 병원을 찾는 걸 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선자가 손수 싸온 도시락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대견하구나. 이 병원이 이제 사실상 너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정우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뿌듯함이 피어올랐어요.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해본 소속감과 감사의 마음이 매일같이 커져갔죠. 그렇게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시간이 쌓이면서 정우는 병원 업무가 끝난 뒤 이선자의 집에 들러 함께 옛 사진들을 보는 날이 잦아졌어요. 이선자는 언제나 정우가 어렸을 적 사진이 가득 담긴 앨범을 꺼내놓고 한 장 한 장 설명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에 새 교복을 입고 설레던 표정, 가족여행 때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뛰놀던 순간, 또 첫 생일날 찍은 사진까지 정우가 기억 못하는 어린 시절이 앨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웃고 떠들던 아이였군요. 왠지 모르게 앨범 속 소년의 얼굴이 낯설면서도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익숙하고 그리운 감정이 일렁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딱 잘라 설명하긴 어려웠지만 이선자가 사진 속 이야기를 풀어놓을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선자가 눈물을 보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너가 실종되고 나서 저 방을 단 한 번도 치우지 않았단다. 혹시 돌아올까봐. 이삿짐도 하나 못 버리고 그대로 둔 채로 말이야. 처음에는 매일같이 문 앞에서 너를 기다렸어. 어쩌면 문 열고 엄마 다녀왔어 할 것 같았거든. 정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이선자가 품어온 그리움과 기다림이 얼마나 컸을지를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마디씩 꺼낼 때마다 정우는 자신이 단지 사고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워지지 않는 가족이라는 존재였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선자의 안내로 낯설면서도 익숙한 방에 들어섰을 때 정우는 공간 곳곳에 쌓인 먼지와 옛 흔적들에서 묘한 포근함을 감지했어요. 옷장 안에는 10년 전 정우가 입던 티셔츠와 반바지들이 고스란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어릴 때 쓰던 이름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자 유치원 시절에 만든 종이 나비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얇고 낡은 종이에 반짝이 풀 자국이 듬성듬성 남아 있었고 날개 한가운데에는 엄마 사랑해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그것을 살포시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색이 바랜 나비의 뒷면에는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날개 가장자리는 마치 아이가 가위질을 서툴게 했다가 실패한 듯 울퉁불퉁했죠. 너가 유치원에서 가족 사랑이라는 주제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거야. 이 종이 나비를 꼭 실제 나비처럼 말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방 안을 뛰어다니면서 계속 흔들었던 게 기억이 나. 정우는 나비를 손끝으로 느끼며 잠시나마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장면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종이 나비를 붙잡은 어릴 적 자기 자신이 어렴풋이 그려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는 내가 이런 아이였군요. 정우가 조용히 중얼거리자 이선자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정우는 원래 참 밝고 활달했지. 나비 말고도 만들고 싶은 게 많다고 매일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한 번은 물감을 잔뜩 써서 거실까지 엉망으로 만든 적도 있고. 정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웃었어요. 마치 남의 추억을 전해 듣는 것처럼 재미있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자신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이 실제로는 이렇게 소소하고 따뜻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이 찌릿해졌습니다.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기억들을 자연스레 간직하고 살았을 텐데 잃어버린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정우는 후회나 안타까움보다는 감사함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방을 정리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기다렸다는 게 결국 오늘 이 순간을 만들어준 배경이었으니까요. 정우는 종이 나비를 가볍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 묵은 먼지가 살짝 날렸고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왠지 희망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자와 정우는 방 한가운데 앉아 옛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정우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사용했던 이름표, 마른 풀잎이 끼어있던 공책, 서투른 글씨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써내려간 수기장까지. 이선자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말했어요. 너가 이렇게 돌아왔으니 이제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다짐하듯 말했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여기 있는 추억뿐 아니라 앞으로 경험하게 될 많은 일들도요. 이선자는 작게 눈물을 훔치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지나간 시간을 되살리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종이 한 장에 적힌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그동안의 공백을 가득 채워주는 진심의 상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정우는 마음 한편에서 속삭였습니다. 잃어버린 시절이 있어도 난 이제 여기서 다시 살아가면 돼. 이렇게라도 어머니 곁에 돌아왔으니 앞으로는 더 단단히 손을 잡아드리자. 그렇게 종이 나비 한 장을 매개로 잊히고 흩어진 지난 시간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정우는 그 순간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나아가 재활치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들에게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정우가 종이 나비를 조심히 접어 서랍 위에 올려두었을 때 그 방 안에는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이선자는 한층 편안해진 표정으로 조용히 방을 둘러보았고 정우도 자기 어린 시절의 향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멈춰선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향해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정우는 마음속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시절이 다시금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길 기다려줬구나. 정우는 그 사실을 실감하며 오늘 하루가 이전 어느 날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선자는 마침내 공식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재산 상속 문제나 회장직 승계 등 세간의 관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죠. 회견 자리에서 이선자는 담담하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실종된 제 아들 정우가 기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와 함께 살며 병원과 여러 사업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우는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기억을 잃고 영종도에서 물리치료사가 되기까지의 대략적인 사정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어머니가 10년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 덕분에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이선자를 향해 존경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주변에서는 축하와 응원이 끊이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회장실 앞에서 박수를 쳤고 동료 물리치료사들은 진심으로 반가운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정우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정우는 모두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곧장 재활치료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난 환자들은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고 정우는 네. 언제든 의지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정우의 진료실 벽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10년 전 한강대교 공사 현장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원도 어느 해변가에서 자신을 돌봐줬던 영종도 주민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들을 번갈아 보며 눈을 감고 고요하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 두 사진은 내가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모든 시간의 증거야. 과거의 나도, 지금의 나도, 그리고 미래의 나도 결코 헛되지 않아. 그는 그렇게 혼잣말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는 과거의 정우가 지금의 정우에게 손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선자는 정우에게 작은 축하 파티를 제안했어요. 가족, 친지, 그리고 병원에서 가까운 사람들 몇몇이 모여 간단한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죠. 파티장에서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정우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줘. 회장님을 든든히 지켜드려라. 정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환자분들을 돕는 게 행복합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이선자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오래전에 너가 갖고 싶어 했던 물건이야. 실은 10년 전 너 생일에 주려고 샀는데 전하지 못한 채 장롱 속에 묵혀두었단다. 정우는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명품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 작은 쪽지가 있었는데 거기엔 내 아들에게 세상 어디서든 마음껏 꿈꾸길 바란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선자는 그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정우야, 너가 어떻게 살든 나는 너가 행복하게만 하면 돼. 너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언제나 응원할게. 정우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고 지나온 시간의 아픔과 새롭게 맞이할 미래의 설렘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늦도록 잠들지 않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도시의 불빛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차분히 숨을 들이마시며 손목의 나비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흉터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추억과 한강에서의 극적인 사고, 그리고 영종도에서의 긴 재활 기간을 모두 품은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픔만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과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다짐을 되새겨주는 특별한 상징이 되었죠. 새벽녘 정우는 서서히 잠에 들면서 머릿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선자 회장의 아들로서 그리고 강민석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인생을 동시에 지켜낼 거야. 물리치료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새 삶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영종도 주민들을 다시 찾아 자신을 살려주고 이끌어준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며 병원에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정우는 허리가 아픈 이선자를 가끔 직접 치료해주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이선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 손에 치료받는 날이 오다니? 그 말에 정우도 웃으며 마음속 깊이 감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기쁘게 다가왔어요. 그리하여 실종이라는 무서운 운명에 던져졌던 정우는 10년을 돌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공백조차 더 큰 사랑과 긍정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비 흉터가 영원히 남아있듯이 그가 겪어온 모든 시간도 흔적으로 남겠지만 그 흔적이 결국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날이 오리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정우는 종종 병원 휴게실에 들러 창문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높고 맑은 하늘 아래 도시의 소음이 그저 평범한 일상처럼 들리는 순간이 새삼 감사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비처럼 가볍게 흔들리는 커튼을 볼 때면 언젠가 이 흔적들을 모두 품고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왔고 함께할 사람도 생겼으니 앞으로 걸어갈 길은 분명히 빛날 것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부는 어느 회색빛 새벽이었어요. 낡은 코트 깃을 축혀 세운 김영호는 시린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묘지로 향했어요. 퇴직 후 동네 건물 관리인으로 몇 해를 보낸 뒤 3개월 전 폐암으로 아내 정인숙을 떠나보낸 후로는 매일같이 이 길을 걸었어요. 안개가 서서히 깔린 묘지 언덕길은 새벽마다 적막이 감돌았고 잔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 조금은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김영호에게는 그 모든 분위기가 무감각하게 느껴졌어요.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바로 아내가 잠들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 김영호는 집을 나서기 전 거실 한편에 놓여있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아내가 대답해 줄 리는 없지만 그나마 그것이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어요. 텅 빈 마음으로 몇 달을 지냈더니 퇴직 후 행복하게 지내자던 수많은 계획들이 전부 사라져버렸다고 느꼈어요. 커다란 어둠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지요. 묘지에 가까워질수록 안개가 짙어졌고 김영호는 속으로 다시 한번 아내를 떠올렸어요. 아내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밝은 목소리로 따뜻한 차를 건네곤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이 김영호는 어느새 아내가 잠든 곳이 보이는 지점에 다다랐어요. 마른 풀밭 너머로 돌로 만든 묘비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무심결에 주머니 속 손을 꽉 쥐었어요. 안개 너머로 사람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죠. 묘비 가까이에 다다르자 김영호는 낡은 옷차림의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흐르고 있는데 그녀는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시든 꽃다발과 작은 비닐봉지가 쥐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분명 웬 노숙자로 보였어요. 김영호는 당혹스러웠어요. 평소 이른 아침에 아내의 묘지 근처에 누군가가 있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혹시 도굴꾼이 아닌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심이 스쳤지만 그녀가 흘리는 울음소리가 너무 간절해 보여서 그저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어디 갔어? 묘비 앞에서 흐느끼고 있는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를 울렸어요. 김영호는 그 말에서 언니라는 호칭을 듣고 문득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언니라고 부른다니 혹시 아내를 아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요. 동시에 그녀의 옆모습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아내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떠오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은 분명 다른 존재지만 이상하게도 닮은 분위기가 맴돌았어요. 김영호는 무심결에 가까이 다가섰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김영호를 바라봤어요. 초췌한 얼굴에 지쳐 보이는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아내와 닮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순간 김영호는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저 묵묵히 시선을 떨구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이 묘지에 관련이 있으신 분인가요? 그가 힘겹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 정인숙 묘지 아닌가요? 제가 많이 늦었는데 언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김영호는 아내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아내가 생전에 남긴 말을 떠올렸어요. 어딘가에 동생이 있다고 종종 이야기하긴 했지만 제대로 설명해 주진 않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그 동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정인숙, 제 아내의 이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언니라고 부르시는 걸 보면 혹시 친동생이신가요? 그 말에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다시 한번 울음이 터지려는 듯 했어요. 네, 저는 정미경이라고 해요. 언니가 이렇게 떠난 줄도 몰랐어요. 김영호는 당혹과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내가 평소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아련하게 말하긴 했지만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하필 아내가 떠난 뒤에야 나타나다니 참 기구한 운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동안 흐느끼던 미경을 일으켜 세우고 김영호는 잔잔하게 묘비 옆에 있는 작은 벤치로 안내했어요. 새벽 기운이 차갑게 피부에 와 닿았고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묘지 전체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벤치에 함께 앉은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경은 연신 손을 비비며 울먹였고 김영호는 그 모습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지요. 어떤 사연으로 동생이 이렇게 노숙자가 되었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지내셨는지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미경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20살 무렵 언니의 남자친구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워 도망치듯 떠났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채 지냈다고 했어요. 돌아오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게 엉켜버렸다고 느껴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떠나서 별별 일을 하며 지내고 집에 연락 못했습니다. IMF 때 다니던 공장이 망하면서 길바닥에 나앉았고 그 뒤로 아무 연고도 없이 살았습니다.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세월 동안 겪었을 절망감과 외로움이 엿보였어요. 김영호는 그 이야기에 놀랐어요. 분명 아내가 평생 동생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제 아내도 동생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동생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그리고 늘 말했어요. 동생이 언젠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꼭 보듬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미경은 다시 울컥하며 고개를 떨궜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차마 연락도 못하고 이렇게 언니가 떠난 뒤에야 여길 찾았어요. 김영호는 미경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서서히 마음을 추슬렀어요. 지난 35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 언니인 정인숙이 생전에 얼마나 동생을 그리워했는지 그 모든 사실이 복합적으로 떠올랐어요. 그날 아침 둘은 한참 동안 아내의 묘지 앞에 머물렀어요. 김영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어요. 인숙이 소중히 간직하던 사진이었는데 20살 무렵 쌍둥이처럼 닮은 두 자매가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 아내가 늘 아끼던 건데 아시나요? 미경은 사진을 보자마자 어깨를 떨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 사진이 너무 싫어서 마음이 복잡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니랑 제가 너무 닮아서 제 마음이 언니를 향해 죄를 짓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흐느꼈어요. 한 장의 사진에 담긴 자매의 미소가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졌지요. 김영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내가 생전에 왜 그토록 동생을 찾아 헤맸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내는 분명 동생이 잘 지내고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회만 된다면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아내는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만 느끼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커다란 후회가 가라앉지 않는 듯 했어요. 며칠 후 김영호는 묘지에서 다시 마주친 미경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직 갈 곳도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언니 집에 들어갑니까? 하지만 결국 김영호의 간곡한 요청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는지 미경은 조심스럽게 그의 집 현관에 발을 들였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언니가 살던 집인데 제가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도 분명 반겼을 거예요. 생전에 늘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으니까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거실 한쪽에 아내의 영정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미경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언니는 단정한 머리를 하고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익숙해서 미경은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영호는 미경에게 아내 방을 보여주며 필요하다면 이 방을 써도 좋다고 했어요. 방 안에는 아내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책장에는 아내가 평소 읽던 소설들과 노트들이 꽂혀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머리빗과 작은 향수병, 그리고 예전에 병원에서 받았던 약 봉투까지 그대로였어요. 문득 방 한편에 놓인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영호는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건넸어요. 이건 아내가 직접 만든 사진첩입니다. 결혼 초부터 쭉 찍은 사진들이 모여 있어요. 중간중간 동생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미경은 사진첩을 넘기다가 언니가 작게 적어둔 메모를 발견했어요. 오늘도 동생이 생각난다. 어디서 뭘 하며 지내고 있을까? 그걸 본 순간 미경은 손을 입에 대고 울음을 삼켰어요. 언니가 자신을 얼마나 찾고 그리워했는지 이렇게 직접 확인하니 마음이 더욱 무너졌어요. 김영호는 그녀의 눈물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머뭇거리다 손을 내밀었어요. 아내는 이미 모든 걸 용서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아내의 방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낮 동안 묘지에서 실컷 울어서인지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동시에 어딘가 따뜻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미경이 김영호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며칠 후 둘은 함께 식사를 준비해보기로 했어요. 사실 노숙 생활이 길었던 미경은 제대로 된 집밥을 만들어 본 적이 오래됐다고 했어요. 김영호도 퇴직 후로 아내가 병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직접 요리를 해본 적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서툰 손길로 국을 끓이고 채소를 다듬으면서도 이상하게 작은 웃음을 나누었어요. 이거 간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손이 서툴러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함께 해보는 거죠. 그 작은 부엌에서 생기는 삐걱거림과 소소한 대화가 어쩐지 집안을 조금씩 따뜻하게 채워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식사는 오랜만에 가정식이라 불릴 만큼 정성은 부족했지만 둘은 나란히 앉아 밥을 떠먹으며 서로가 감정을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길 위에서만 지내다 보니 저도 아내가 떠난 뒤로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먹으니 좋네요. 밥상을 물리고 나서 둘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TV를 켰어요. 화면에서는 일상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둘 다 딱히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보다는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미묘하게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지요. 아내의 방에 머물던 미경은 밤마다 오래된 사진첩과 노트들을 조금씩 살펴봤어요. 언니가 쓴 메모 중에는 동생이 돌아오면 해주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이 달린 페이지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함께 바닷가 여행 가기, 동생이 좋아하던 만둣국 끓여주기, 어릴 적 뛰놀던 동네 놀이터를 다시 방문하기 같은 소소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어요. 언니가 이렇게 자세히 생각해뒀었군요. 미경은 그 페이지를 가만히 매만지며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나는 그런 언니를 떠나와서 이렇게 늦게야 돌아왔을까 하는 후회가 더욱 깊어졌지만 언니가 남긴 흔적들이 오히려 자신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희미하게 들었어요. 그 즈음 김영호는 거실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한 장씩 꺼내보며 회상에 잠겨 있었어요.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어도 미경이 혹여 마음 아파할까봐 쉽사리 언니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서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안을 얻는 듯 보였어요. 어느 날 미경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개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겨우 안정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악몽에 시달린 듯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노숙 시절의 기억이 꿈속에서 되살아나곤 했어요. 배고픔에 떨며 기차역 의자 위에서 잠을 청하던 때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의 비난을 받았던 순간들, 동전 몇 개를 구걸하기 위해 무작정 지하도를 떠돌던 날들, 그러다 문득 깨어나면 지금 자신이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했어요. 왜 하필 이제야?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이렇게 기회가 찾아온 걸까? 미경은 아내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죄책감과 안도감이 교차하며 눈물이 다시 솟아오를 것만 같았어요.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살짝 인기척이 들렸어요. 김영호였어요. 혹시 못 주무시는 겁니까?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김영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고 미경은 문틈 사이로 작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잠깐 악몽을 꿨습니다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대답은 했지만 김영호는 걱정되는 마음에 조용히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처럼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상황이 미경에게는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김영호는 미경에게 묘지를 함께 다녀온 뒤 근처 작은 도서관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동네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최근 직원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사실 미경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조그만 일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이라니 너무 생소하네요. 사서 자격증이나 특별한 경력이 필요한 자리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냥 책 정리와 간단한 이용 안내 정도라고 하니 차근차근 배워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김영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권했어요. 미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대로 언니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면접이나 상담 같은 걸 받아볼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날 둘은 간단히 묘지에 들러 아내에게 인사한 뒤 바로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도서관 건물은 아담했지만 깔끔했어요. 내부에 들어서니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서가에는 책들이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었어요. 미경은 그 광경을 보자 갑자기 마음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마치 자신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입구에 선 듯한 기분이었지요. 도서관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미경은 긴장한 탓에 말이 자꾸 엉켰어요. 이력서는 제대로 쓴 적도 없고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 할 말이 없었지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의지할 곳이 있고 다시 살겠다는 결심이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제가 여러 사정으로 거리를 떠돌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곳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책을 다루는 일이 서툴긴 해도 열심히 배울 자신은 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도서관장이 친절하게 인사를 하며 며칠 안에 연락 준다고 했어요. 김영호와 미경은 도서관 현관에서 슬며시 서로의 눈빛을 마주치며 작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미경은 어딘가 기분이 이상하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이렇게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디디려 하다니 제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외로 삶은 계속 이어지더군요. 좋은 소식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둘은 소박하게 식사를 하며 도서관 면접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경이 혹시라도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지만 김영호는 격려했어요. 이 동네에 도서관엔 인력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 희망이 있을 겁니다. 며칠 후 도서관으로부터 합격 통보가 왔어요. 미경은 너무 놀라서 전화를 받은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고 전화를 끊은 뒤에야 작은 외침을 뱉었어요. 제가 합격했답니다. 김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배우시면 되겠네요. 미경은 기쁜 동시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도 그렇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게 한편으로는 무섭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틀림없이 잘해낼 수 있다고 말해주었을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언니도 어딘가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있겠지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미경은 아내 정인숙의 사진 앞에서 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언니, 나 일하게 됐어. 동생이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이 부드럽게 방 안을 맴돌았고 미경은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어요. 도서관 첫 출근 날 미경은 유난히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김영호는 아침밥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저도 한동안 집에만 있었다고 해도 아내가 있었다면 이렇게 차려줬을 겁니다. 서로 머쓱해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식탁에 감돌았어요. 도서관에 도착하자 담당 직원들이 새로운 미경에게 친절하게 일의 흐름을 설명해줬어요. 책을 분류하고 바구니에 담아 서가에 꽂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용자에게 간단한 안내를 하는 법까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하나둘 배워가면서 점차 익숙해졌어요. 중학생 친구들이 자습하러 많이 오는데 혹시 질문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담당 사서님께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도서관 책장 사이를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미경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내가 정말 다시 사회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감동이 서서히 밀려왔어요. 출근과 퇴근이 규칙적으로 이어지면서 미경과 김영호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둘이 함께 식사하고 헤어진 뒤 저녁이 되면 다시 집에서 마주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특히 도서관에서 겪은 일들, 예컨대 아이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르신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어떤 시집을 찾는지, 그런 자잘한 에피소드를 말하면 김영호는 경청했어요. 오늘은 한 초등학생이 저한테 이 책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고 물어봐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살짝 당황했어요. 그래서 책 뒤 표지를 함께 읽으며 설명했네요. 아이들도 금방 친근해하나 보군요. 더 많은 일을 익히다 보면 점점 편해질 거예요.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아내 정인숙의 목소리가 가끔 떠오르기도 했어요. 예전 같으면 김영호는 그 기억에 사로잡혀 울거나 침묵에 빠졌을 텐데 이젠 조금 달라졌어요. 미경이 옆에 있어 아내의 빈자리가 전부 채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는 일상의 따뜻함이 그를 조금씩 회복시켜주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미경은 김영호에게 언니의 묘지에 다녀오자고 제안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도서관 일을 하면서 느낀 걸 언니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묘지 언덕을 오르는 길에 가을빛이 완연했어요. 마른 풀 사이로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잔잔한 바람이 흩날려 노란색과 붉은색 물결을 만들어냈어요. 둘은 아내의 묘비 앞에 섰고
미경은 작은 꽃 한 송이를 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언니, 이렇게 작은 직장이지만 자리도 생기고 집에서도 편히 지낼 수 있게 됐어. 내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 김영호도 묘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 동생 정말 잘해내고 있네. 나도 매일 당신을 생각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괴롭고 무기력하지만은 않아. 그 순간 마치 아내가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묘비를 감싸고 있었지요.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어느 날 김영호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오는 길에 미경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다녀왔어요. 미경이 퇴근해 돌아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고 순간 속상한 마음에 짜증을 냈어요. 이런 일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함께 가드릴 텐데요. 왜 혼자 고생을 하십니까? 병원 가서 진통제 처방만 받으면 될 일이라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다툼처럼 보였지만 사실 미경은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놓고 왜 내게 의지하지 않으시나 하는 서운함이 컸어요. 김영호 역시 오랜 습관대로 혼자 해결하려다 보니 미경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어요. 결국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서로 마음을 풀고 차분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충분히 의지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둘은 서로가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화를 더 많이 해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묘지 주변의 나무들은 잎을 거의 떨어뜨렸고 앙상한 가지들이 드러났어요. 언덕을 오를 때마다 찬바람이 옥기 사이로 스며들어 한층 쌀쌀해졌어요. 김영호와 미경은 주말마다 거르지 않고 성묘를 했어요. 떨어진 낙엽을 치우고 때로는 꽃을 꽂고 아내에게 근황을 전했어요. 여보, 이번에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봐야겠어. 당신 동생도 함께 가준다고 하네. 언니, 나 이제는 예전처럼 도망치듯 살지 않을 거야. 작은 걱정이라도 나누고 살 거야.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는 무덤 앞에서 두 사람은 매번 진심을 털어놓았고 그 행위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내의 존재는 사라졌어도 그녀가 남긴 끈은 동생과 남편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묘지 관리인과 얘기를 나누던 김영호는 납골당 관리 보조일을 제안받았어요. 묘지와 가까운 납골당 쪽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김영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매일같이 고인의 흔적을 마주하는 일이 슬픔을 더 깊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내 곁에서 일하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어요. 납골당 관리 보조를 해볼까 합니다. 어찌 보면 아내와 더 가까워지는 일이기도 하고 다른 유가족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해요. 다만 힘들어지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결국 김영호는 그 일을 수락했고 얼마 뒤부터 납골당에서 꽃꽂이 정리나 시설 유지 보수 같은 잡다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그는 자신이 아내를 잃었을 때 느꼈던 슬픔을 조금씩 승화하는 방법을 터득해 갔어요. 날이 점점 추워지자 둘은 함께 시장에서 따뜻한 목도리와 장갑 등을 장만했어요. 미경이 도서관을 다녀오는 길에 장을 봐와서 집에서 국이나 찌개를 끓여 먹는 일이 늘었어요. 어느새 함께 사는 가족의 모습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아내의 방은 여전히 미경이 사용했지만 방 곳곳에는 언니의 흔적이 배어 있었어요. 미경은 가끔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쓰다듬었고 김영호도 그 말을 들으며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언니와 계속 대화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색하긴 하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아내도 분명 반가워할 겁니다. 둘은 때때로 과거를 떠올리며 애잔함에 잠기기도 했지만 이전처럼 무너질 듯한 절망감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수긍과 받아들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묘지의 언덕에는 다시 풀과 작은 꽃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김영호와 미경은 함께 꽃씨를 뿌리며 아내가 좋아했을 법한 야생화를 키워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꽃을 심어두면 언니가 조금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좋아하던 국화도 심고 싶습니다. 국화가 피면 참 예쁘겠지요. 둘은 조그만 삽과 물뿌리개를 챙겨 흙을 고르고 씨를 뿌리면서 작은 희망을 심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달이면 싹이 나겠지요? 하고 기대를 나누는 순간 서로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어요. 봄바람이 언덕을 부드럽게 휘돌아 비쳤고 어디선가 새소리까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마치 너희는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속삭이는 듯 했어요. 집에 돌아온 뒤 미경은 예전부터 써놓은 작은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그 안에는 노숙 시절의 괴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페이지를 마주봐도 숨고 싶지 않게 됐어요. 새로운 페이지에 언니에게라고 제목을 붙이고 짧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언니, 혹시 이 글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나는 이제 괜찮아. 언니가 없지만 형부와 함께 언니의 집에서 살면서 도서관 일도 하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언니는 이미 떠난 뒤였지만 이상하게 언니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됐어. 다음에는 언니가 못 가본 곳도 가보고 언니가 꿈꾸었던 일도 조금씩 해볼게. 사랑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남은 생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도록 할게. 쓰다 보니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전과 달리 후회와 자책만이 아니라 회복과 다짐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그 뒤로도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미경은 도서관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됐고 김영호는 납골당 일에 보람을 느꼈어요. 주말이 되면 늘 아내의 묘지에 들러서 꽃을 가꾸고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 통곡하며 눈물로 지새웠던 그 장소는 이제 둘이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누는 평온한 공간이 되었어요. 여보, 당신 동생이 독서 모임까지 이끌게 됐어. 요즘 젊은 사람들과 소통한다고 하네. 언니, 나 이제 사람들 앞에서 책 소개도 하고 있어. 아직 어색하지만 언니도 흐뭇해하겠지. 어느 날 관리인 할아버지가 언덕 아래를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어요. 두 분은 정말 가족이 되셨습니다. 묘지를 돌보는 모습이 꼭 한 집안인 것 같더군요. 김영우와 미경은 살짝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는 걸 재확인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는 동안 둘은 언니이자 아내인 정인숙의 부재를 슬픔으로만 여기지 않고 삶을 이어가는 힘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나아갔지요. 여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늘 함께 있다고 믿을게. 언니, 이제는 내가 떠나지 않을게. 고마워. 묘비 앞에서 울던 그날의 통곡과 오열은 어느덧 잔잔한 그리움이 되어 서로를 이어주는 끈으로 바뀌었어요. 떠난 이가 남긴 사랑은 그 어떤 이유로도 끊어지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늦가을 새벽 묘지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만남은 따뜻한 가족의 형태로 다시 태어났어요. 언니를 잃고 길을 헤매던 동생과 아내를 잃고 허무에 빠졌던 남편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남은 인생을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무렵부터 김영우와 정미경은
조금씩 일상을 공유하며 예전과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아내의 동생과 언니의 남편이라는 위치로만 인식했지만 마음 한편에서 상대를 향한 미묘한 설렘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낮에는 각각 자신의 일을 보며 분주하게 지냈지만 저녁이면 식탁에 마주 앉아 온종일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시간이 둘에게 무척 소중했어요. 요즘 책을 정리하고 이용객들을 응대하다 보면 언니가 늘 제 옆에서 웃고 계시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오빠, 아니 형부에게도 신기하게 의지가 돼요. 나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떠난 뒤로는 한없이 외롭고 쓸쓸했지만 이제는 집에 돌아오면 처제가 반겨준다는 사실이 참 따뜻하게 다가와요. 두 사람 모두 서투른 감정이었어요. 아내와 언니를 동시에 잃은 아픔을 공유한 사이였기에 이 새로운 마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마치 봄눈처럼 사르르 녹아들어 더 깊은 유대감으로 바뀌어 갔어요.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다독여주고 공허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함께한다는 행복이 찾아온 것이지요. 어느 날 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도중 미경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런 마음이 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아직도 언니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아닐까? 혹은 형부도 언니만 떠올리는 것은 아닐까 복잡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해요. 하지만 그 마음과 별개로 처제를 향한 새로운 감정이 내 안에 자라고 있다는 걸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 그 순간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러나 그 정적 안에는 묘한 따뜻함과 떨림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경의 눈시울은 촉촉해졌고 김영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배어나왔어요. 저 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더 솔직해져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우리 마음을 아내에게도 떳떳하게 전하고 싶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마치 언젠가 이 일이 운명처럼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어요. 방 한구석에서 은은하게 비치는 스탠드 불빛이 이제 막 피어나는 두 사람의 마음을 축복하듯 따스하게 깜빡였어요. 다음 날 미경은 도서관 업무를 마치고 급히 귀가했어요. 김영호는 납골당 관리인 일을 마무리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왔지요.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서로를 반갑게 맞이했고 작은 식탁 위에 국과 반찬을 꺼내놓으며 자연스럽게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내가 시장에서 장을 좀 봐왔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두부 요리, 그리고 따뜻한 국도 함께 끓여볼게요. 도와줄게요. 나도 이제 부엌에서 뭘 해야 할지 조금씩 알 것 같아. 둘이 부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칼질을 하는 모습은 평범한 부부의 단란한 풍경 같았어요. 김영호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상을 미경과 함께 누리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 식탁 위에 이렇게 풍성한 온기가 감돌 줄은 예상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둘은 아내의 방에 들어가 사진첩을 펼쳐봤어요. 언니이자 아내였던 정인숙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있는 앨범이었고 사진 한쪽 모서리에 적힌 메모들을 보면서 미소 짓기도 했어요. 이 사진은 인숙이가 생전 기념일에 맞춰 촬영했던 거야. 그때 저 코트가 참 잘 어울렸는데. 언니, 표정이 밝아 보이네. 이렇게 행복해 보이다니. 나도 괜히 마음이 뭉클해져요. 앨범을 덮으며 미경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언니에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지내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싶어요. 아마 언니도 기뻐해 주겠죠. 나도 그렇게 믿어요. 오히려 우리를 이어준 것은 아내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치 중요한 결심을 한 사람들처럼
마음을 굳게 다졌어요. 머지않아 언니이자 아내였던 정인숙의 무덤을 찾아가 새로운 인연을 다시금 허락받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맑은 아침, 김영호와 미경은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내의 묘가 있는 묘지 언덕으로 올랐어요. 그동안 잡초를 뽑고 씨앗을 심었던 자리에는 이제 앙상했던 겨울가지를 밀어내며 여기저기 새싹과 꽃들이 뽐내듯 피어나고 있었어요. 듬성듬성 피어난 들꽃이 묘비 주위에 살며시 채색을 더해주고 있었지요. 묘비 앞에 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경이 먼저 무릎을 살짝 굽히고 정인숙의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언니, 오늘은 언니에게 정말 큰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 저는 이제 언니 곁에 있고 싶은 형부, 아니, 영호 오빠와 함께 인생을 이어가려고 해. 여보, 혹시 당신이 보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음을 허락해줘. 처음엔 막연히 의무감과 상실감을 나누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있어. 두 사람의 음성은 묘지 주변에 고요하게 울려 퍼졌어요. 언덕 위로 부는 바람은 이전처럼 서글프지 않았고 마치 축복인 양 온화하게 얼굴을 스쳐갔어요. 잠시 뒤 김영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아내에게 줬었던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미경아, 나와 결혼해 줄래? 언니를 잃었고 나 역시 아내를 잃었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가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하고 싶어. 영호 오빠, 나도 오빠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 언니가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미경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김영호의 손을 꼭 잡았고 김영호는 살짝 떨리는 손길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그런 뒤 둘은 나란히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언니, 우리 축복해 줄 거지? 여기 있지는 않아도 늘 함께 있다는 걸 알아. 여보, 당신이 보낸 선물로 생각하고 앞으로 미경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그날 두 사람은 첫눈에 보이는 결혼식이 아닌 가장 소중한 사람 앞에서의 약속을 나누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진솔하고 경건하게 느껴졌어요.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도 납골당 관리실에도 둘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고 사람들은 처음엔 놀라기도 했지만 대체로 따뜻한 축하를 보냈어요. 결혼 신고는 조촐하게 마쳤어요. 번듯한 예식장을 빌려 호화롭게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미경은 자신이 이제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김영호 역시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내를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이나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둘은 어느 따뜻한 날 다시 묘지를 찾아가 작은 꽃다발을 놓았어요. 새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보기 좋았지요. 주변에 함께 온 묘지 관리인 할아버지와 납골당 동료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렇게 계절은 다시 흐르고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일상도 한층 단단해졌어요. 미경은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자신감을 키워갔고 김영호는 납골당에서 많은 유가족들을 보듬어주며 소소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되었어요. 문득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날에는 미경이 곁에서 함께해 주었고 미경이 몸살이라도 나면 김영호가 허둥지둥 약을 챙겨주곤 했어요. 저녁이면 도란도란 마주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아내 방의 앨범을 펼쳐보며 옛 추억을 되짚기도 했어요. 예전 같으면 울음부터 터졌을 그 앨범이 이제는 웃으며 볼 수 있는 추억의 보물상자가 되었지요. 어느 봄날 꽃이 만개한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은
작은 피크닉을 열었어요. 묘지 근처에 있는 공터에 돗자리를 깔고 간단한 도시락과 과일을 준비했어요. 따뜻한 햇살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을 배경으로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 풍경도 참 예쁘지만 당신이 있어 더 아름다워. 오빠도 마찬가지야. 나를 이렇게까지 아껴주니. 언니, 대신 내가 더 보은해야 할 것 같기도 하네. 그 말에 김영호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이건 보답을 따질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고 또 우리를 연결해 주었다고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이지. 두 사람은 마주 잡은 손 위로 화사한 햇살이 들이우는 걸 느꼈어요. 이 자리엔 없지만 늘 함께 존재하는 정인숙의 온기가 그들 사이를 흐르고 있었어요. 아픔과 상실을 딛고 재탄생한 관계. 그 관계는 이미 일반적인 부부 이상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랑이 되었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둘은 묘지에 다시 들러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우리 오늘도 다녀가. 잘 지켜봐줘. 언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그리고 언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 마음 가득 안고 살도록 할게. 언덕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 예전처럼 무겁거나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걸음 하나하나가 가볍게 느껴졌고 서로가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은 흔한 부부의 다정함과 다를 바 없었어요. 조용한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따라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봄 저녁 특유의 싱그러운 바람이 골목을 감싸 안았고 이웃들은 하나둘 불을 밝히며 저마다의 일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김영우와 정미경은 이제 한 집의 부부로서 그 소박하고도 평범한 일상 속으로 녹아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섰을 때 둘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부는 바람이 기분 좋게 커튼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 집에는 여전히 정인숙의 기억이 곳곳에 묻어 있었지만 그 추억은 더 이상 슬픔의 원천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걷는 새로운 길 속에서 떠난 이의 사랑을 이어받아 자신들만의 가족을 지켜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결국 그 모든 이야기는 상처와 이별을 품고도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꽃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하여 언니를 잃고 방황하던 동생, 그리고 아내를 잃고 허무에 빠졌던 남편은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남은 생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온전한 하나의 가족이 된 그들 곁에는 언제나 아련하지만 따뜻한 정인숙의 미소가 함께 머무르고 있었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의 음성이 조용한 밤을 울렸고 그 울림은 오래도록 사그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졌어요.